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 시간은 제2회가 되겠습니다. 제2회 시험은 좀 1회 시험보다는 조금 수월할 거예요. 왜냐면 1회 시험 때 제가 이론을 딱 정리를 다 해드렸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손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회보다 지문이 좀 짧기 때문에 문제 푸는 시간도 좀 짧을 거라 생각합니다. 2회 시험도 실제 시험과 똑같은 유형입니다. 그래서 박스형의 문제를 한 10문제 정도는 항상 내고, 그리고 1회 시험과 달리 1회 시험 때는 긍정형을 좀 많이 냈어요. 근데 2회 시험은 부정형을 더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부정형을 한 60%, 그 다음에 긍정형, 즉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해서 옳은 것을 한 40% 이렇게 문제를 냈고, 이게 실제 시험 수준과 거의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회 시험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한 점수 한 10점 정도 이상 플러스하면 여러분의 본실력이고, 2회 시험은 요게 점수가 여러분 실제 점수와 큰 차이가 없이 비슷한 점수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으로 묶은 건데요. 기억번, 등록증을 대여받아 사무소를 운영하는 갑이 직접 거래 당사자로서 우이중개사무소를 방문한 을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갑의 이러한 행위는 중개행위에 해당한다. 아니죠. 등록증, 자격증을 대여받아서 사무소를 운영한 사람이 자기 사무소에 찾아온 의뢰인과 직접 임대차 계약을 한 것은 계약을 한 거지 중개한 게 아닙니다. 따라서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직접 임대차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는 계약은 법률행위죠. 법률행위에 해당합니다. 기억번 틀렸고, 니은번, 중개행위는 거래 쌍방 당사자로부터 의뢰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일방 당사자의 의뢰에서 거래를 알선하는 경우도 중개행위에 포함됩니다. 맞습니다. 쌍방으로부터 의뢰받아서 혼자 중개하니까 이걸 우린 단독 중개라고 하고, 일방으로부터 의뢰받았지만 다른 계공과 같이 공동 중개하는 공동 중개도 역시 중개행위에 포함되죠. 그래서 쌍방 당사자로부터 의뢰받아 거래를 알선하는 것을 우리는 단독 중개, 거래 일방 당사자의 의뢰에서 거래를 알선하는 것은 다른 계공과 같이 공동 중개, 이렇게 둘 다 중개행위에 해당합니다. 니은번은 옳은 지문. 디귿번,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공이 진정으로 거래 당사자를 위해서 거래를 알선 중개를 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고 하는 계공의 주관적인 의사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행위를 객관적, 외형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주관적인 의사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사회 통념에 따라 외형적,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리을번, 계공의 선관주 의무는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한 중개대상물의 범위 외에 물건이나 권리 또는 지위를 중개하는 경우도 선관주 의무가 적용됩니다. 맞습니다. 이거 최근에 대법원 판례입니다. 결국 옳은 것은 니은번과 리을번 두 개고요. 답은 4번입니다. 2번 봅니다. 중개 및 중개업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상가 건축물에 대한 임대차 만회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경우, 이것도 역시 중개업에 해당하죠. 맞습니다. 답은 1번이네요. 따라서 특정 물만을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것, 이거 중개업에 되고, 특정 유형만에 대한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것도 역시 중개업이 되겠죠. 2번,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중개 대상물에 대한 중개를 하면서 거래 당사자들에게 보수를 요구하는 데만 그쳤다는 경우, 이는 처벌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보수를 받지 않았으면 아무리 여러 번 반복적으로 중개했다 하더라도 중개업이 될 수가 없고, 이는 무등록 중개업이 될 수가 없겠죠. 따라서 처벌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3번,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금전소비대차에 부수하여 저당권 설정에 관한 알선을 업으라는 것,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한다고 해야죠. 무등록 중개업이라는 중개업에 해당합니다. 중개업은 등록한 중개업, 무등록 중개업 두 가지 다 중개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3번 지문은 무등록 중개업에 해당하는 것이죠. 4번,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우연한 기회에 단 한 번 건물 전세 계약을 중개하고 보수를 받은 경우, 이는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건 중개를 업으로 한 것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아무리 보수를 받았다 하더라도 중개업이 되려면 그 중개가 계속적 반복적으로 중개를 해야 됩니다. 계속적 반복적으로 중개하지 않고 우연한 기회에 어쩌다 단 한 번 중개한 것은 보수를 받아서도 중개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무등록 중개업도 될 수 없죠. 따라서 처벌받지도 않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질문.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부동산 컨설팅 행위에 부수하여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은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 이유는 등록하지 아니한 사람이 부동산 컨설팅을 하면서 이에 부수하여 중개를 업으로 했다는 것은 무등록 중개업이죠. 그러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대상이 되는 처벌 대상이 된다라고 해야 되겠죠. 답은 1번입니다. 2번의 답은 1번. 3번 질문 다음 설명 중 옳은 것. 1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서라는 서식에 규정된 개공의 종별은 법인, 공인중개사, 부칙 6조 2항에 따른 개공 세 가지이다. 아닙니다. 지금 현재 등록 신청은 공인중개사와 법인만 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등록 신청서에 표시되어 있는 개공의 종별도 공인중개사인 개공과 법인인 개공으로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공으로는 지금 현재 등록 신청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등록 신청서에는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공은 표시되어 있지 않고 법인, 공인중개사 두 가지의 개공으로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등록증에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에는 세 종류의 개공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개공이건 공개공이건 부개공이건 등록증 서식은 똑같고요. 거기에 어떤 개공인지 표시가 되어 있는데 등록증 자체는 법인, 공인중개사, 부개공 세 가지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등록신청서 서식에만은 두 종류만 표시가 되어 있다는 것을 주의해서 알아두세요. 2번 등록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예를 들면 상호가 변경됐다든가 또는 법개공의 대표자가 변경됐다든가 또는 개공의 성명이 개명됐다든가 이런 경우겠죠. 이와 같이 등록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개공은 등록증 재교부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등록증 재교부 신청은요 분실 훼손됐을 때는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등록증에 대한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엔 재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라고 구분 표시되어 있으니까 꼭 알아두세요. 그래서 분실 훼손된 경우엔 등록증 재교부 신청 할 수 있고 기재사항이 변경됐을 땐 재교부 신청 하여야 합니다. 옳은 거 답 2번이죠. 3번 개공은 휴업 신고하고 그 기간 중에 등록을 다시 할 수가 있다. 없습니다. 휴업 신고했다 하더라도 등록은 그대로 유지되어 있기 때문에 등록되어 있는 상태에서 또 등록을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4번 개공은 휴업 신고하고 그 기간 중에 다른 개공의 법인의 사원이 될 수 있다. 없습니다.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죠. 아무리 휴업 신고했다 하더라도 폐업하지 않는 한 등록은 그대로 살아있는 상태에서 다른 개공에 소속을 하면 이중 소속이 되기 때문에 이중 소속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3번은 이중 등록할 수 없고 4번은 이중 소속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는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현재 중개업을 하고 있는 도중이건 또는 휴업 중이건 이중 등록, 이중 소속할 수가 없다는 뜻이 바로 3, 4번입니다. 5번 개공이 이 법상 등록 등의 결격사에 해당되면 즉시 등록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공이 중개업 하다가 등록하여 중개업을 하다가 금지산 선고받았다. 그럼 결격사에 해당되죠. 그렇지만 바로 등록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결격사에 해당된 것을 사유로 하여 등록관청이 등록 취소 처분을 해야지만 그때서야 등록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답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 보겠습니다. 물론 가로 열고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문제를 풀어볼까요? 자, 1번 가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을 확보한 경우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등록을 하려면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된 건물이거나 또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의 건물이라면 준공검사 또는 준공허가, 사용허가 등을 받은 건물로 사용권을 확보해야 됩니다. 가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은 이거는 모델하우스입니다. 그래서 가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로 건물을 사용권을 확보해봤자 등록을 할 수가 없겠죠. 2번 등록을 하려는 법인이 상법상 한 명 회사인 경우라 하더라도 회사라 하더라도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맞죠? 등록을 할 수 있는 법인은 두 종류의 법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법상 회사, 두 번째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규정된 협동조합 둘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법인은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법상 회사 중에서도 뭐 한 명 회사가 있죠. 근데 상법상 회사인 경우라 하더라도 등록을 하려면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이어야 되겠죠. 맞습니다. 3번 협동조합 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은 등록을 할 수가 없지요. 맞지요.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입니다. 즉 풍악놀이패와 같은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비영리법인 등록할 수 없습니다. 법인 중에서도 등록을 할 수 있는 법인은 영리법인은 등록할 수 있지만 비영리법인은 등록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도 등록을 할 수 없고 또한 사회적 협동조합도 등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등록을 할 수 있는 법인은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2조 1호에 따른 협동조합이어야지만 등록할 수 있고 또한 상법상 회사도 등록을 하려면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이 되고 협동조합 기본법 2조 1호에 따른 협동조합도 등록을 하려면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사회적 협동조합은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옳은 질문이 되겠죠. 4번 중개사무소를 설치할 건물에 관하여 반드시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 이유가 중개사무소 건물에 대해서는 사용권을 확보하면 됩니다. 따라서 자기 소유 건물로 사용권을 확보해도 되고 타인의 건물을 전세하거나 임차하거나 사용대차하거나 그 밖에 기존의 다른 계공의 사무소에 승낙을 받아서 사용권을 확보해도 됩니다. 주의할 것은 업무정지 기간 중이 아닌 다른 계공의 승낙을 받아서 등록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업무정지 기간 중인 다른 계공의 사무소는 아무리 승낙을 받았다 하더라도 업무정지 기간 중인 다른 계공의 사무소를 확보하여 등록을 할 수는 없다는 것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4번도 옳은 질문. 5번 등록 신청 시 외국인이 제출하는 서류와 내국인이 제출하는 서류는 동일하지 않고 다릅니다. 일단 차이점은 우리나라 사람이 등록을 신청할 때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외국인이 등록 신청할 때는 그 외국인이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을 해야 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공인중개사건, 우리나라 법인이건 공통적으로 제출하는 서류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실무교육 수료 확인 증사본, 두 번째는 중개사무소 건물에 대한 사용권 확보한 서류, 세 번째는 여권용 사진. 세 가지는 공통적으로 제출하는 게 원칙입니다. 물론 그 중에서 실무교육 수료 확인 증사본은 실무교육 수료 여부를 실무교육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단체가 등록관청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적으로 조치한 경우에는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공인중개사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외국인만 제출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4번에서 틀린 것은 5번이 되겠죠. 5번 문제 볼게요. 개공 등의 등록의 결격 사유에 관한 기술 중에서 옳은 것은 1번 공인중개사인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여 성년 의제를 받은 경우 등록을 신청할 수 없으나 소공은 될 수 있다. 등록도 신청할 수 없고 소공도 될 수가 없습니다. 결격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이죠. 미성년자는 아무리 혼인을 했다 하더라도 중개업에 종사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등록도 할 수 없고 중개업소에 취직 즉 소공도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개업계 못 들어옵니다. 성년 즉 만 19세가 되어야지만 등록을 할 수 있고 만 19세가 되어야지만 다른 계공에 소속을 할 수가 있겠죠. 2번 개업 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어 이를 이유로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등록 취소 후 3년간 중개 보존이 될 수 없다. 이것은 틀렸습니다. 그 이유는 등록 취소 후 3년이 아니라 자격 취소 후 3년간 중개 보존이 될 수 없다라고 해야죠. 그 이유가 본래 등록이 취소가 되면은 등록 취소 후 3년간 결격 사유가 적용되는 게 원칙이지만 다만 결격 사유에 해당되었기 때문에 등록이 취소되었을 때는 먼저의 결격 사유만 적용합니다. 먼저 결격 사유가 자격 취소죠. 자격 취소 받으면 3년간 중개업계 들어올 수 없는 결격 사유에 해당된 거예요. 그래서 결격 사유에 해당됐기 때문에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등록 취소 후 3년이 아니라 먼저의 결격 사유인 자격 취소 후 3년간
등록 등의 결격 사유가 적용되기 때문에 자격 취소 후 3년간만 중개 보존이 될 수 없다라고 해야 되겠죠. 3번 질문, 개업 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가 형법상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록은 취소되나 자격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옳은 질문이죠. 그 이유가 형법상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교도소에 수감되고 또한 석방되고서도 3년간은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으므로 결격사에 해당되죠. 그래서 결격사에 해당되니까 등록은 취소되겠죠. 그렇지만 자격 취소는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자격 취소가 되는 이유는 네 가지인데요. 부, 양, 지, 역, 이거 네 가지죠. 부,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양, 성명이나 자격증을 양도대한 경우, 지, 자격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하거나 자격정지 기간 중에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한 경우, 역,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징역형 선고받은 경우. 그런데 다른 법 위반으로 징역형 선고받을 때는 자격 취소되지는 않고요. 교도소에 수감되고 석방되고 3년간은 일을 못하니까 결격사에 해당되어 등록은 취소되지만 자격 취소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옳은 질문이죠. 답 3번. 4번 소속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라도 그 기간 중에 당해 사무소에서 퇴직했다면 즉시 등록을 할 수 있다. 아닙니다. 자격정지 기간 중에 퇴직을 해서 중개업계를 떠났다 하더라도 자격정지 기간이 끝나야지만 등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5번 이 법 위반하여 즉 공인중개사법입니다.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후 3년간 중개 번영이 될 수 없다. 틀렸습니다.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후 3년이 아니라 벌금형 선고를 받은 후부터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결격 사유 기산점이 등록 취소 후부터가 아니라 벌금형 선고 후부터입니다. 그 이유가 이 법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벌금형 선고받은 날로부터 3년간 결격사에 해당되죠. 결격사에 해당되어 등록이 취소됐으니까 먼저 결격사유인 벌금형 선고 후부터 3년간만 중개 보존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해야 되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이와 같이 등록 취소가 되면 원칙적으로 등록 취소 후 3년간 결격 기간이 적용되는 게 원칙이지만 다만 네 가지를 이유로 등록이 취소됐을 때는 등록 취소 후 3년이라는 결격 사유가 전혀 적용되지 않는 게 네 가지 등록 취소 이유를 외우라고 그랬죠. 사기 결제라고 했습니다. 사망 해산으로 등록 취소가 됐을 때는 전혀 결격 사유를 적용하지 않고 등록 기준이 미달되어 등록이 취소됐을 때도 전혀 결격 사유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곧바로 다시 중개업계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되어 등록이 취소되었을 때는 먼저의 결격 기간만 적용하고 등록 취소 3년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폐업 후 재등록한 개공이 폐업 전에 위반 행위 때문에 등록이 취소됐을 때는 결격 기간은 등록 취소 3년에서 등록 취소 후 3년에서 폐업 기간을 공제한 기간만이 결격 사유 기간이 적용된다는 거 네 가지를 외우시고 그 네 가지 외의 이유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전부 결격 기간은 등록 취소 후부터 3년이라는 결격 사유가 적용됩니다. 정답 3번이었죠. 6번 문제 볼게요. 고용인 즉 소공 보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개공은 중개 보존에게 거래계약서 작성 등 중요한 중개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가 없지요. 보존은 중개업무 수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맞고요. 2번 당해 중개이란 소공 및 보존은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의 의무가 있다. 이는 당해 중개에 의한 소공은 서명 및 날인의 의무가 있지만 보존은 이런 의무 없습니다. 정답은 2번. 3번 중개 보존 행위가 이 법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업무정지 처분은 개공만 받는 거예요. 맞지요? 네. 보존은 행정처분의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4번 개공의 과실로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소공이 공동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맞죠? 개공이 중개를 잘못했으면 개공만 책임지고 소공 보존이 공동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소공이나 보존이 중개를 잘못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는 법을 위반한 행위를 한 소공 보존은 자기 책임으로서의 과실 책임을 지고 이들을 고용한 개공은 무과실의 책임을 연대해서 지겠지만 개공이 잘못했을 때는 개공만 책임집니다. 맞습니다. 5번 소공이 중개 관련 업무로 이 법 위반하여 개공이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이를 이유로 개공에게 등록의 결격사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맞죠? 벌금형 선고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려면 전제 조건이 첫째, 직접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를 한 자일 것. 두 번째는 그 위반이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위반 행위로서 벌금 액수가 300만 원 이상 받았을 것. 그래야지만 벌금형 선고받은 날로부터 3년간 결격사유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다른 법 위반으로 벌금형 선고받은 경우는 벌금 액수가 300만 원 이상이라 하더라도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개공이 직접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소공보존의 이 법 위반이기 때문에 양벌 규정에 따라 개공이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받은 경우도 개공에게는 결격사유는 전혀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 볼까요? 공인중개사 법령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 틀린 것을 바르게 표시한 것 찾아봅니다. 기억번, 의뢰인은 중개 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개공에게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죠. 맞죠? 네 가지 사항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는데, 네 가지 요청사항이 물가 수준이라고 했죠. 물, 중개 대상물의 위치 규모를 기재한, 그 다음에 거래 예정 가격을 기재한, 수, 중개 보수를 기재한, 그 다음에 주는 의뢰인과 개공이 준수할 사항을 기재한, 이 네 가지 사항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의뢰인이 개공에게 요청할 수 있죠.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요청이 있어도 개공은 작성할 의무가 없다라고 했었죠. 니은번,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은 개공의 종별과 관계없이 모든 개공이 할 수가 있습니다. 맞죠? 일단 법개공은 본업으로서 중개업 외에 6가지 겸업을 하시는데, 6가지 겸업 중에서 분양대행, 상가 및 주택에 대한 분양대행 할 수 있죠. 맞죠? 그 다음에 이제 공개공은 겸업에 대한 제한 자체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부개공은 겸업 중에서 경매, 공매 관련 업무를 뺀 나머지는 다 겸업할 수 있죠. 따라서 상가에 대한 분양대행은 모든 개공이 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맞죠? 디귿번, 개공이 보조원을 고용한 경우에는 10일 이내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아니죠. 업무 개시 전에 신고해야 되겠죠. 고용관계가 종료가 되었을 때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 고용관계 종료 신고를 해야 되지만, 고용했을 때 그 신고는 업무 개시 전에 고용 신고해야 됩니다. 1번, 등록관청은 개공 등이 등록 등의 결격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관계기관에다 조회할 수 있죠. 맞습니다. 미음번,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매수 신청 대리를 하고자 하는 때는 법원에 매수 신청 대리 등록해야 된다. 매수 신청 대리 등록 안 해도 됩니다. 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해서 매수 신청 또는 입찰 신청의 대리를 하고자 할 때는 법원에 가서 매수 신청 대리 등록을 해야 하지만, 공매 대상 부동산인 경우에는 별도의 법원에 등록하지 않아도 그냥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기역 O, 니은드 O, 디귿 X, 리얼 O, 미음 X. 정답은 5번이네요. 8번 문제 볼게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는 업무를 모두 고르면 몇 개일까요? 법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본업으로서 중개업, 그 다음에 겸업으로서 6가지, 관상, 기분, 소경 6가지 겸업이죠. 기업번, 개업공인중개사가 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중개업의 경영기법, 경영정보 제공, 이거 할 수 없습니다. 물론 경영기법, 경영정보 제공을 할 수 있지만, 이 대상자는 오직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만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만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개공이 아닌 자, 예를 들면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 개공이 되고자 하는 자, 일반인을 대상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토지 분양대행 할 수 없습니다. 분양대행은 상가와 주택만 분양대행할 수 있고, 상가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물건은 분양대행할 수 없습니다. 관리대행도 마찬가지죠. 관리대행과 분양대행을 할 수 있지만, 관리대행과 분양대행은 오직 상가와 주택만 대행할 수 있고, 토지, 공장, 창고 이와 같은 것은 관리대행이나 분양대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디귿번, 이사업, 도배업 할 수 없지요. 이사업체를 소개하거나 도배업체를 소개를 할 수가 있을 뿐, 직접 도배업이나 이사업은 할 수 없습니다. 리얼번, 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 신청 또는 입자 신청에 대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음번, 부동산의 개발업 할 수 없죠. 부동산의 이용, 개발, 거래 관련된 상담, 이용에 대한 상담 또는 개발에 대한 상담, 거래에 관한 상담을 할 수 있지, 직접 개발업, 건축업은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옳은 것은 법개공이 할 수 있는 업무는 리얼번 하나밖에 없네요. 사례에서 리얼번 하나, 답은 1번이죠. 9번 문제 봅니다. 중개사무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개공은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한하여 둘 이상의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없습니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이건 아니건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한 개 사무소만 둘 수 있습니다. 둘 이상 사무소 둘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등록 취소할 수 있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합니다. 2번 개공이 5개 광고문을 설치하는 경우 등록증에 표기된 개공에 가르고 법인은 대표자, 분사무소견, 신고필증에 기재된 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를 표기된다. 성명을 표기할 의무만 있고 연락처는 표기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겠죠. 3번 법개공이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때에는 책임자의 실무교육 이수하기 증 4번 및 자격증 4번 제출해야 된다. 실무교육 이수증 4번은 제출합니다. 그렇지만 자격증 4번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받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책임자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해달라고 요청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개공이 둘 이상의 사무소를 둔 경우와 천막 등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사무를 설치한 경우 그 제재 내용은 같습니다. 맞습니다. 즉 등록 취소할 수 있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합니다. 정답은 4번이죠. 5번 개공이 설치한 사무소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면적이 20제곱미터 이상이 된다. 틀렸습니다. 중개사무소는 단독으로 사용하건 다른 개공과 공동으로 사용하건 면적 제한에 대한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10번 문제 봅니다. 중개사무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다른 개공과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개공은 한 개의 사무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없습니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도 사무소이기 때문에 그 외에 추가로 한 개라도 더 둘 수가 없습니다. 2번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최소 한 명 이상의 소공이나 보존을 두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의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책임자를 반드시 두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책임자 외에 별도로 소공이나 보존을 둘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둘 수는 있어도 둘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3번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 업무 보증을 설정하여 그 증명서류 갖춰 제출을 업무 보증 설정하여 그 증명서류 4번을 제출해야 되겠죠. 맞습니다. 등록 신청할 때는 보증 설정할 수 없기 때문에 보증 설정 서류를 등록 신청할 때 제출하지 않지만 법개공으로 등록이 된 이후 그 다음에 분사무소를 설치하여 신고할 때는 분사무소의 보증을 설정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을 해야 되겠죠. 맞습니다. 정답 3번. 4번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의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되지만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틀렸죠. 실무교육 받아야 되는 것도 맞지만 법인인 개공의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둬야 되고 그 책임자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수습을 포함하여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이어야 하고 실무교육 받아야 합니다. 5번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둬야 된다? 아닙니다. 그러하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지 않아도 됩니다. 정답은 3번이었죠. 11번 중개사무소 이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휴업기간 중이라는 사무소를 이전할 수 없다. 있습니다. 현업 중이건 휴업 중이건 사무소 이전할 수가 있습니다. 업무정지 기간 중에도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사무소로 이전할 수만 없을 뿐 업무정지 기간 중에도 일반 건물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정지 기간 중에 다른 개공의 사무소로 이전할 수만 없을 뿐입니다. 그래서 업무정지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다른 개공의 사무소가 아니라면 일반 건물로 이전할 수도 있고 현업 중, 휴업 중에서도 이전할 수 있습니다. 사무소 이전하는 지역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전국 어디로든지 다 이전할 수가 있습니다. 2번 부개공이 다른 시도 지역으로 사무소를 이전하면 업무 지역에는 변화가 있습니다. 맞죠? 정답은 2번이에요.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 등에서 중개업을 하던 부개공이 부산광역시 해운대로 이전하면은 부산광역시 지역으로 업무 지역이 변경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3번 개공이 사무소를 이전한 때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7일 이내 이전 신고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10일 이내 신고해야죠. 10일.
4번 개공인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후 지체 없이 간판을 철거하지 아니하면 등록관청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한다. 아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은 하지 않고 간판 철거를 명할 수만 있을 뿐입니다. 간판 철거 아니야 죄송합니다. 개공인 사무소 이전 신고 후 간판을 철거하지 아니하면 등록관청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한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은 하지 않고요. 단지 등록관청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사무소 이전 신고 후 지체 없이 간판을 철거하지 않으냐면 등록관청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가 있을 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5번 가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은 이거 등록 기준 미달되는 건물이 전했다는 것을 딱 연상하셔야죠. 등록관청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 기준 미달을 이유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등록 취소할 수 있다. 정답은 2번이죠. 12번 봅니다. 인장 등록 휴업 신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 즉 공개공과 부개공의 인장 등록은 인장 등록 신고서 제출에 따릅니다. 맞습니다. 법개공은 법인의 인장을 등록해야 하기 때문에 법인의 인장 등록 방법만 인감증명서 제출에 가름하고 그 외 나머지 개인인 개공과 소공은 인장 등록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인장 등록합니다. 옳은 지문이죠. 2번 법개공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 등록해야 합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법개공만 인장 등록하는 방법이 인감증명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는 것으로 인장 등록 가름합니다. 그렇지만 개인인 개공과 소공은 성명이 나타나 있는 인장으로서 가로, 세로 각각 크기가 7mm 이상 30mm 이내의 인장을 등록해야 되죠. 그래서 막도장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개인인 개공과 소공은 인장 등록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고 법개공은 법인의 인장을 등록해야 되기 때문에 인감증명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3번 법개공의 분사무소 법개공은 분사무소별로 휴업 폐업할 수가 없다. 분사무소별로 휴업 폐업할 수 있습니다. 틀린 거 답 3번이죠. 4번 취약을 이유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 6월을 초과할 수가 있죠. 맞죠. 휴업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지만 다만 질병으로 인한 요양이 필요하거나 징집 또는 그 밖에 군 입대를 한다든가 그 밖에도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할 수가 있죠. 맞고 4번 개공의 휴업 폐업 신고는 전자문서로 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등록관청 방문해서 신고해야 되죠. 그 이유가 휴업 신고나 폐업 신고할 때는 등록증 원본을 제출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휴업 신고한 이후 재개 신고 또는 기간 변경 신고는 신고서만 제출하기 때문에 전자문서로도 할 수가 있다는 것도 비교해서 알아두세요. 13번 문제를 넘어갈까요? 전속중개계약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중개 의뢰인은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의뢰함에 있어서 특정한 계공을 정하여 그 계공에 한하여 당해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 이게 바로 전속중개계약이죠. 체결할 수 있습니다. 맞고 2번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한은 3월로 합니다. 근데 다만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을 때 그 약정에 따르죠. 맞고 3번 전속중개계약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계약서에 의해야 하며 즉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해야 하며 그 말입니다. 계공은 전속중개계약 체결한 때는 당해 계약서를 3년간 보존을 해야 되죠. 네, 맞고 4번 매도에 관한 전속중개계약서에는 손해배상 책임과 중개 의뢰 금액을 적어야 한다. 맞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은 전속중개계약서 앞쪽에 기재해야 되고 중개 의뢰 금액은 뒤쪽에 기재해야 되는 사항이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5번 계공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는 지체 없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과 일간신문에 당해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되나 일단 두 군데가 틀렸죠. 지체 없이가 아니라 7일 이내고요. 정보망과 일간신문이 아니라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이라고 해야 되겠죠. 뒷지문도 틀렸습니다. 중개 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아까 틀린 거죠. 아니할 수 있다가 아니라 비공개 요청을 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해야 되겠죠. 따라서 5번 질문을 전체적으로 맞게 하려면 계공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는 7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당해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하나
중개 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해야 돼. 정확하죠? 정답은 5번입니다. 자, 14번 문제 볼게요.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지정을 신청하는 지정 신청자는 500명 이상의 개공으로부터 받은 부동산 거래정보망 가입 이용 신청서 및 그 개공이란 500명 이상의 개공을 말합니다. 의 중개사무소 등록증 4번 제출해야 되죠. 맞죠? 2번 부동산 거래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지정 신청자가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의 용량 및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주요한 것은 정보망에 가입하여 이용하는 개공의 컴퓨터 용량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한 것이다 하면 틀린 지문이라는 거 알아두시고 지정 신청자가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 용량 성능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한 거 옳은 지문이죠. 3번 지정 신청받은 장관은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지정 요건 확인했으면 30일 이내 지정 처분을 해야 되겠죠. 맞죠? 그리고 지정서도 교부를 해줘야 합니다. 옳은 지문이에요. 4번 지정을 신청하는 때는 확보한 개업 공인중개사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4번 제출해야 된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4번 제출하는 건 맞지만 확보한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확보한 공인중개사이죠. 확보한 공인중개사의 자격증 4번 제출하죠. 그 밖에도 정보처리기사, 확보한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4번도 제출해야 되겠죠. 정답은 4번. 5번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자는 3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죠. 맞죠? 네. 틀린 것은 4번이었습니다. 15번 문제 공인중개사 법령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무자격자가 작성한 거래계약서에 개공이 서명 및 날인하는 것은 등록증 대여라고 할 수가 없다. 등록증 대여라고 하시죠. 즉 무자격자가 계약서를 작성하고 거기에 개공이 자기 서명 날인을 한 것은 겉으로 볼 때 외형적으로는 개공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무자격자가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이는 개공이 무자격자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틀린 거 답 1번 나왔죠. 2번 모든 개공이 중개업을 폐업한 후 다시 동일 종별로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물론 법개공과 공개공은 폐업 후 다시 법개공, 공개공으로 또 등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부개공은 폐업을 하게 되면은 등록의 효력이 상실됐죠. 그러면 또 다시 부개공으로 또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등록을 신청할 수가 없기 때문이고 부개공으로 또 등록을 할 수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거래계약서에는 권리이전 내용 기재해야 되겠죠. 맞죠. 거래계약서에 기재하는 사항 9가지를 외우고 있어야죠. 당물, 인권, 거그서, 조약 이 9가지를 거래계약서에 기재해야 됩니다. 따라서 당사자의 인정사항, 물건의 표시, 물건의 인돌시, 권리 이전의 내용, 거래금액, 계약금액, 지급일시 등 지급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약정사항,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 실된 조건기한, 계약일자, 따라서 권리 이전의 내용 반드시 거래계약서에 기재하는 사항 맞죠? 그 다음에 4번 개공은 확인설명을 하였더라도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는 확인설명서를 작성해서 교부할 의무는 없다. 맞지요? 네. 확인설명서 작성 교부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데는 개공은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서명 및 날인하고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는 작성 교부 의무 자체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4번 개공 등은 이 법 및 다른 법률의 비밀 누설에 대하여 허용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도 됩니다. 맞죠? 개공 등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고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 법이나 다른 법에서 비밀을 누설해도 된다는 허용 규정이 있을 때는 누설해도 됩니다. 정답은 틀린 거 1번이었고 16번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 1 주거용 건축물 작성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개공의 기본 확인사항은 개공이 확인한 사항을 기재한다. 맞죠? 확인설명서는 모든 확인설명서가 3가지로 구분해서 기록하죠. 첫 번째는 개공의 기본 확인사항, 두 번째는 개공의 세부 확인사항, 세 번째는 중개보수 등에 관한 사항. 그 중에서 첫 번째 개공의 기본 확인사항은 조사가 쉽기 때문에 개공이 확인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그 다음에 세부 확인사항 중에서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 세부 확인사항에 네 가지가 있었죠. 실내 벽환,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는 매도인이 개공에게 고지한 사항을 적고, 그 다음에 세부 확인사항 중에서 내벽환, 내 외부 시설물 상태, 벽면 도배 상태, 환경 조건. 요 내벽환은 개공의 매도인에게 상태에 관한 자를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적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항인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개공과 의뢰인이 협의한 금액을 적되 부가지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다 했었죠. 예. 따라서 기본 확인사항은 개공이 확인한 사항을 기재하는 거 옳은 지문. 2번 입지 조건에 관한 사항. 입지 조건 하면은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 5가지 기재하죠. 첫 번째는 도로와의 관계, 두 번째는 대중교통수단, 세 번째는 주차장 유무, 네 번째는 교육시설, 다섯 번째는 판매 의료시설. 요 입지 조건에 관한 사항은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개공의 기본 확인 사항에 기재한다. 아닙니다. 매도인에게 매도 임대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기재하는 것은 내벽한 3가지라고 했잖아요. 입지 조건은 개공이 직접 현장 확인하여 적습니다. 현장 확인하여 개공의 기본 확인 사항에 기재하죠. 정답은 2번입니다. 3번 관리에 관한 사항은 개공의 기본 확인 사항에 기재하는 거 맞죠? 세부 확인사항 실내 벽환과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기본 확인사항이에요. 4번 집은 토지 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은 개공의 기본 확인사항에 기재하는 거 맞죠? 세부 확인사항 실내 벽환 아니고 보수에 관한 사항이 아니면 전부 기본 확인사항입니다. 그런데 임대차의 경우에는 기재를 생략할 수가 있죠. 맞습니다. 5번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해야 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개공의 기본 확인사항에 기재하는 거 맞죠? 그런데 임대차의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정답은 틀린 거 2번. 17번 문제 볼게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1 주거용 건축물의 개공의 세부 확인사항에 기재하는 내용으로 묶은 것은 실내벽환이라고 그랬죠. 따라서 2번 내외부 시설물 상태, 1번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 요거 2가지예요. 답은 1번이고 기억번 관리에 관한 사항과 지급번 권리관계는 기본 확인사항입니다. 18번 문제 봅니다. 개공 등의 금쟁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1번 당사자의 급박한 사정으로 거래 당사자를 대리해서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이거 쌍방대리죠. 금쟁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일방을 대리해서 계약하는 행위는 금지하지 않지만 쌍방을 대리하여 계약하는 행위는 금지합니다. 2번 법정 한도액을 초과하는 약정은 초과 부분에 한해서 무효죠. 맞습니다. 단지 그리고 주의할 것은 법정 한도를 초과하여 보수받기로 한 약정을 가지고는 금지행위가 아니므로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초과해서 받았을 때는 금지행위가 됩니다. 그리고 법정 범위를 초과한 약정은 처벌하지 않지만 그 법정 범위까지는 유효, 법정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가 된다는 것도 알아둬야 되겠죠. 3번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액면 금액의 당좌 수표를 받았다가 그대로 돌려주었거나 사후 부도 처리된 경우 이거 금쟁에 해당합니다. 맞습니다. 초과해서 받은 순간 이미 금쟁이를 한 것이기 때문에 처벌받습니다. 4번 다른 개공의 중개로 부동산을 매도하는 행위는 금쟁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습니다. 개공 등은 자기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개공의 중개로 부동산을 매수하고 또 다른 개공의 중개로 부동산을 매도하는 행위는 이런 자기 의뢰인과 직접 거래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금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답 4번이죠. 5번 상가 임대차 거래를 중개하고 그 사례비 명목으로 임대차 중개 보수와 권리금 알선료를 포괄적으로 받은 경우 그 금액이 이 법상 주택의 보수 규정을 초과하여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이는 금쟁이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어느 범위까지가 상가 임대차 중개 보수고 어느 범위까지가 상가 권리금에 대한 알선료인지를 구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가 임대차 중개 보수와 권리금 알선료를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받았을 때 그 전체 받은 금액이 주택의 보수 범위를 초과했다 하더라도 이는 금징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옳은 지문이죠. 틀린 것은 4번입니다. 자, 19번 문제 넘어갈까요? 개업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조치, 즉 업무 보증 설정을 말합니다. 틀린 설명 찾습니다. 1번 보증보험계약은 이른바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의 성질을 갖죠. 맞습니다. 공제계약과 보증보험계약은 계약 체결하는 사람은 개공과 보증보험회사, 개공과 협회지만 보험금을 타는 사람, 공제금을 타는 사람은 제3자이기 때문에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의 계약의 성질을 갖는 거 맞습니다. 2번 공탁한 공탁금은 개공이 폐업 또는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회수할 수 없다? 아니죠. 3년 이내 회수할 수 없죠. 정답은 2번. 3번 개공의 고의로 인한 사고까지도 공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것은 공제제도의 본질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4번 공제규정 및 공제약관에 정한 공제금은 공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발생된 공제사고 한 사고당 한도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5번 공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제계약 당시 공제사고 발생 여부가 확정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는 우연성과 선의성 요건이 있어야 되겠죠. 맞죠? 결국 틀린 것은 2번이네요.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1번 계약금 등에 대한 개공의 예치 권고가 있을 경우 거래 당사자가 이를 받아들여야 할 위법상의 의무가 없습니다. 맞죠? 개공은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 거래 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을 또는 중도금을 또는 잔금을 또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합쳐서 이와 같은 들을 예치하도록 거래 당사자에게 권고를 할 수가 있죠. 근데 권고를 했다 하더라도 거래 당사자가 예치를 해야 될 의무가 없으므로 이러한 권고를 받아들여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자, 근데 예치 권고를 했을 때 권고를 받아들일 의무 없지만 받아들일 수는 있지요. 그래서 예치할 수는 있습니다. 2번 봅니다. 계약금 등을 예치하는 경우 그 기간은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죠. 맞죠? 그래서 예치를 만일 한다면 그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즉 매매계약에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등기 이전서를 다 넘겨줄 때까지입니다. 맞죠? 3번 계약금 등을 예치하는 경우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신관서 명의로 공인중개사 협회에 예치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일단 예치 명의자는 개업공인회사 또는 은공탁 체험전 명의입니다. 은행, 공제사업을 하는 자, 그 다음에 탁, 신탁업자, 최신관서, 그러니까 맞죠. 그 다음에 보험회사, 그 다음에 전문회사 명의로, 그 다음에 예치기관, 즉 보관장소는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에 예치하건 공제사업을 하는 협회에 예치하건 또는 신탁업자에 예치하건 법원에 예치하건 보험회사에 예치하건 예치하는 장소는 제한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4번 거래 당사자는 예치 명의자가 될 수가 없죠. 맞죠? 예치 명의자는 개공 또는 은공탁 체험전만 가능하기 때문이죠. 5번 개공은 계약금 등을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할 경우 예치 대상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보증을 설정해야 된다. 보증 설정 의무가 없습니다. 개공 명의로 예치한다면은 예치 대상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의 보증을 설정을 하고 보증관계증서 사본 등을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 제공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개공 명의로 예치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회사 명의로 예치한다면은, 즉 개공이 아닌 다른 기관 명의로 예치할 때는 아무런 의무가 아무에게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개공 명의로 계약금 등이 예치될 때는 개공에게는 4가지 의무가 따르죠. 첫 번째는 개공 명의로 예치할 때는 자기 소유 예치금과 분리해서 개공은 관리해야 되고, 두 번째는 거래 당사자 동의 없이 예치된 계약금 등을 무단으로 인출해서 안 되고, 세 번째는 예치 대상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의 별도의 보증을 설정해야 되며, 네 번째는 거래 당사자와 일정한 약정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이는 전부 개공 명의로 예치할 때만 이런 의무가 있는 것이고, 개공이 아닌 다른 기관 명의로 예치하는 때는 개공이건 다른 예치의 명의자건 아무런 의무가 없다라는 것도 유념해 두셔야 되겠죠.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자, 그럼 21번은 잠시 쉬었다 문제 풀어볼까요? 기다려 주세요.